내년 배속의 것과 함께 당장 꺼져버려. 그 악마 같은 여자의 발이 제 딸의 배를 향해 날아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임신한 제 딸의 몸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얀 원피스 아래로 선홍빛 피가 번져나가는 끔찍한 광경을 저는 차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며 쓰러진 딸에게 달려가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악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부서지며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딸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자들을 모조리 지옥불에 쳐넣을 악기로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복수의 끝이 어디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뒤섞인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임신 6달 차에 접어든 딸아이가 앉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연신 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볼록하게 솟아오른 딸의 배를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벅찬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어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어느덧 자라 결혼을 하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렇듯 저 역시 제 딸이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서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은 길이었습니다. 사위는 갑작스러운 회사 일로 함께 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곧 태어날 아이의 방은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예비 엄마의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모녀의 대화, 대기실의 따스한 분위기,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입가에는 저절로 엄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인형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딸의 시어머니, 제게는 사부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부인은 값비싼 모피 코트와 번쩍이는 보석들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그 표정만은 북풍 한설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척 지나칠까 싶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딸 옆에 빈 의자에 보란듯이 털썩 앉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저 맞은편 벽에 걸린 포동포동한 아기 사진을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환하던 미소가 싹 가시고 불안한 기색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지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결혼한 이후 사돈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들만큼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딸이 고분고분하게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무시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던 그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제 딸이 선택한 새로운 가족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에게도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너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며, 그것이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가 와 있는 산부인과까지 굳이 찾아와 이런 멸시를 보이는 것은 상식과 도리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제 딴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건넨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사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와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을 법한 모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내 병원에 내가 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아주 재수없는 광경을 보게 됐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재수없는 광경이라는 말에 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부인. 곧 한 가족이 될 아이를 품고 있는 아이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반박에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 누가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건가? 애초에 허락도 없이 멋대로 들어선 아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저 아이가 우리 집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역겨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어느 할머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손주를 향해 저토록 끔찍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충격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사부인의 입에서 나온 역겹다는 단어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조차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들은 제 딸은 오죽했을까요? 결국 딸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가늘게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딸의 모습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이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내 딸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환자와 임산부들이 있는 공공장소였고 무엇보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제 딸을 먼저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딸의 몸은 깃털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사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신 그 말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딸을 데리고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딸의 흐느낌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제 등 뒤로 사부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오직 제 딸을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딸은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딸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고, 저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눈물 흘리며 투정 부릴 때마다 그저 어른들께 잘하고 참고 인내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고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강요했던 인내가 오히려 딸을 더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폭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 딸과 뱃속의 아이에게 닥쳐올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착한 엄마, 인내하는 사돈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지옥불에도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산부인과에서의 일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낮에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예비 엄마의 설렘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상처와 불안의 그늘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딸을 보며 제 가슴은 수백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핥히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사부인에 대한 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연세가 드셔서 말씀이 좀 거치십니다. 지연이에게도 제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연세가 들면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런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도 된다는 말인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그저 마음에 담아둘릴 정도로 가벼운 것이란 말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것은 딸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위가 내민 과일 바구니를 받아 부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과일도 제 딸의 찢어진 마음에 비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방에 있는 딸에게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건넸지만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사위는 결국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사위는 자기 아내를 지켜줄 힘도 의지도 없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그저 제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마보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남자를 믿고 제 귀한 딸을 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부인이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딸이 유난스럽고 참을성 없는 며느리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 자리, 그리고 뱃속 아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해. 제 말을 듣는 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마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할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야 하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만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은 딸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딸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사지로 돌려보낸 것만 같은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의 따돌림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사부인은 없는 사람 취급하며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다른 가족들 역시 딸을 벌레 보듯 하며 식사 시간에도 부르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허드렛 일을 모두 임신한 딸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던 분노가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단계를 넘어 이 부당하고 잔인한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참으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 독은 제 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독을 모조리 거두어 저들에게 몇백 배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신호탄은 제가 예상치 못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을 시댁으로 돌려보낸 며칠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 온몸으로 도끼를 퍼뜨리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제 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숨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차가운 물을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갈증과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제 손으로 딸을 밀어넣은 것만 같은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저를 올가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딸과의 통화에서는 씩씩한 목소리를 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딸이 좋아하던 딸기와 달콤한 귤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들러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서두르던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내 딸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딸의 가쁘고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딸기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제 딸의 눈물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딸은 간신히 집이라고 말했고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우리 아기와 딸을 지켜달라고 하늘에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딸의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딸의 방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아이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으로는 볼록한 배를 감싸 안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정지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잠옷 자락에는 소량이지만 분명한 핏자국이 비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딸은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19에 신고하려다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것이 빠르겠다는 생각에 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전해졌습니다. 힘겹게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는 며칠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 접수를 하고 딸을 진찰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진찰실 문이 닫히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남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조상기가 있으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듣고 망연자실한 채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서 또다시 그 지독하게 불길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군. 엄살은 유난스럽게 떨더니 결국 일은 저지르는구나. 딸의 상태를 걱정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을 비난하는 그 목소리에 제 안에 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 딸이 뱃속의 손주가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격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탓이라고?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한 주제에 누굴 탓해? 애초에 분수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게 문제였지.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안정을 취하고 있던 딸이 저희의 언쟁 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진찰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딸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사부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날선 목소리로 딸을 공격했습니다. 꼴 좋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끼었어. 차라리 이참에 그 뱃속의 것과 함께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라는 그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제 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평생을 후회하고 통곡하게 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분노에 찬 사부인은 이성을 잃고 성큼성큼 딸에게 다가가더니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던지고는 그대로 제 딸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제 딸의 몸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제 딸이 차갑고 딱딱한 병원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아래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는 끔찍한 광경이 제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지연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며 쓰러진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을 부둥켜 안았지만 아이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 묻어나는 딸의 피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부서지며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 인내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딸을 가슴에 품은 채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을 건드렸겠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지만 제 세상은 오직 쓰러진 딸과 저 앞에 서 있는 악마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년이 내 딸의 배를 발로 찬 이 순간 내 인생도 끝났다. 내가 반드시 내년과 내 집안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쳐넣어 줄 테니 똑똑히 기억해둬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이자 신성한 맹세였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딸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던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내 새끼를 해친 짐승들을
모조리 물어 죽일 준비가 된 피에 굶주린 어미 늑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잔인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제 세상은 오직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제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이는 핏자국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붉은색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의 뺨을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딸의 눈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숨결이 생명의 온기가 제 손끝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이동식 침대를 가져와 딸을 싣고 응급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잠시 스쳐 지나간 딸의 창백한 얼굴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내 딸과 뱃속의 아이를 제발 지켜달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테니 제발 두 사람을 살려달라고 신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위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를 쳐다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등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 속에서 사위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겨우 사태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나타났나? 내 마누라가, 내 새끼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난 거냐고.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제 소나기에 잡힌 사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년의 어미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내 딸 배를 발로 찼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저 핏자국을 보라고. 이게 다 너와 내 집구석 때문이야. 저는 복도 바닥에 흥건했던 핏자국을 손으로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바닥을 보고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증거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격은 제 고통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도 못했습니다. 그는 고작 충격을 받았을 뿐이지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부인은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저와 제 딸이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 손으로 저 악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산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저를 덮쳤습니다. 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의료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는 딸의 모습을 보니 안도감보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제가 딸을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위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불쾌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 되는 사람은 제게 다가와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 집안 망신은 어쩔 겁니까? 어미가 자식 배를 찼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지? 좋게 좋게 마무리합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고작 집안의 체면과 소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당신 아들이, 내 사위가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 아내가 내 딸 배를 차는 것을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뭘 좋게 마무리하자는 겁니까? 제 싸늘한 대답에 시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옳게도 자기 몸조심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크잖아요. 임산부가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톨의 이성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몸조심 못한 탓?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어미가, 그 미친 여자가 내 딸 배를 발로 차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너희들은 전부 똑같은 악마들이구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내 딸, 그리고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너희 집구석 전부를 내 손으로 끝장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 딸 목숨하고 너희 집안 체면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자고. 제 기세에 눌린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쫓기듯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의 생명과 존엄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창 너머로 잠든 딸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그 뻔뻔한 얼굴, 책임을 전가하려던 그 비열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저는 다가올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각성은 끝났습니다. 오직 응징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24시간 내내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든 딸을 내려다볼 때마다 제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듯한 고통으로 아려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의 비명과 붉은 피의 기억은 악몽처럼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슬픔과 절망은 이미 그날 병원 복도에서 모두 불타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결정체만이 남았습니다. 슬픔은 나약함을 낳지만 분노는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위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침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제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무너뜨려야 할 그 집안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임신한 제 딸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으려 했던 걸까?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집안의 격차 문제라고 하기에는 사부인의 행동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 행동 뒤에는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결국 사위가 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딸이 잠시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병원 옥상으로 사위를 불러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저는 드디어 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구속되었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알아야겠네. 모든 이유를. 자네 어머니가 아니 자네 집안이 내 딸에게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전부 다. 숨김없이 말해주게. 그것이 자네가 내 딸과 자네 아이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애원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스를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위의 할아버지, 즉 딸의 시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던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첫 증손주에게 유산의 상당 부분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강남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과 수도권의 땅 등 그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재산이었습니다. 더욱이 시할아버지는 자식들의 탐욕을 경계하여 유산이 증손주에게 상속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신탁 관리 조항까지 명시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부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 딸의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막대한 유산을 자신들이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제 딸이 아들을 낳아 증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구박하고 내쫓아 이혼시키고 사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재혼시켜 유산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사부인이 퍼부었던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는 필요 없다는 저주는 바로 이런 추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딸과 뱃속의 아이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겪어야 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그 끔찍한 사건의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탈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가족법과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저의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을 각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의 폭언, 지속적인 학대,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까지, 그리고 사위에게 들은 시댁의 재산 상속 문제와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어머님, 명백한 상속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 결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딸과 손주가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고 싶습니다. 그들의 재산, 명예,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제 딸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분노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체계적으로 끊어낼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거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 불빛보다도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그저 눈물 많고 순한 사돈으로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딸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아려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이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한 그 짐승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숨겨진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계획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시댁의 내부를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친 집단은 그 탐욕을 자극했을 때
가장 쉽게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시댁 식구들의 재정 상태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하여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현황, 그리고 숨겨진 빚까지 모조리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해 보였던 그들의 삶은 실상 위태로운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고, 시누이는 명품 쇼핑과 유흥비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할아버지의 유산만이 자신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아버지가 끌어다 쓴 사채업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나서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에게 시댁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와 시할아버지 유산의 상속 구조에 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증손주가 태어나면 유산의 상당 부분이 신탁으로 묶여 시댁 식구들이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평생을 고고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시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의 거친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댁은 순식간에 조롱과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누이의 카드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녀가 소득 없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여러 카드를 이용해 위험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 시누이의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고 카드사에서는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시누이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돈줄이 마르고 빚 독촉이 시작되자 평화로운 척 위장하고 있던 시댁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내년이 분수도 모르고 돈을 펑펑 써대서 이 지경이 됐다고 소리쳤고, 시누이는 아버지가 사업만 벌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의 고상한 말투와 위선적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천박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병실에 누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그들의 집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광경을 상상하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사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목격하며 깊은 환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딸의 곁을 지켰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우유부단함 대신 깊은 고뇌와 죄책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했습니다. 지연이와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자네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건가? 제 물음에 사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제 손으로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습니다. 마마보이의 껍질을 깨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려는 한 남자의 결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을 찾아 저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진정으로 아내와 아이의 편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며칠을 고뇌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그는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시아버지의 서재 금고에 숨겨져 있던 유언장 원본과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몄던 온갖 서류들을 챙겨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모든 것을 제게 넘기며 자신 또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은 이미 내부 분열과 채무 문제로 자멸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으며 그들의 몰락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거치고 나면 제 딸과 손주를 위한 새로운 세상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몰락의 전조는 이제 거대한 붕괴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위가 가져온 유언장 원본과 시댁의 범죄를 입증할 서류들은 제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속된 사부인에 대한 추가 고소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속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CCTV 영상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사위가 넘긴 증거 자료들은 그녀의 죗값을 묻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사부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발버둥 쳤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공모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막대한 채무 문제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한때 지역사회의 유지로 행세하며 명망 있는 기업가처럼 보였던 시아버지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으며 결국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사회적 파산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누이 역시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라는 모래성은 제가 일으킨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통장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이 잠시 잠든 사이 병실 복도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시댁 식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시아버지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각산 옷을 걸친 시누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서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병원 복도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부인. 시아버지는 흐느끼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때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제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경멸만이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용서? 당신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나? 내 딸이 뱃속의 손주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 명예, 이제 다 잃었으니 후회가 되나? 내 딸의 목숨값은 당신들의 그 하찮은 체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야. 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지나쳐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장모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 저희에겐 없습니다. 저희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위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은 한마디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 딸 건드린 순간 당신들 인생도 끝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든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간 아이를 짓누르던 고통과 불안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가만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계 소리가 이 작은 병실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넘어진 아이의 무릎을 어루만져 주던 평범한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한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조종하며 그들의 파멸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제 손은 그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 다시 과거에 순진하고 사람을 믿었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다른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딸을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고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창밖은 어느덧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빛나는 저 불빛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제가 이런 험한 꼴을 겪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당신 없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밤들이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보세요. 나 결국 해냈어요. 우리 딸, 내가 목숨 걸고 지켜냈다고요. 이제 하늘에 있는 당신 앞에서 조금은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핏빛 분노가 섞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캄캄했던 내일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간의 싸움으로 더러워진 제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제 잔인한 복수의 완성이자 동시에 제 딸과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저 멀리서 아스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향해 제 딸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법정 다툼의 소음도 빚쟁이들의 아우성도 그들의 비굴한 통곡 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부인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시아버지와 시누이 역시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폐허와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피로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딸의 곁을 지키며 보냈습니다. 딸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날의 끔찍한 충격은 아이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거나 창밖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우리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딸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 안에 자라는 새 생명은 우리 모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건강하게 태어나 주렴. 이 할미가 그리고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새벽 갑자기 딸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인한 조산의 위험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딸은 곧장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고 저는 또다시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주 전 수술실 앞에서 딸의 생사를 넘나들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서서 굳게 닫힌 분만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과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가족에 대한 원망,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를 탓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아내의 곁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딸이 겪는 고통이 마치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딸의 신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분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우렁차고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위 역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가 제 팔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꼭 감은 두 눈, 가느다란 팔다리.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이내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험난한 시간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간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분만실에서 나온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스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위는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들 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세상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작지만 강인한 새로운 세상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딸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번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곤히 잠든 손주를 무릎에 뉘이고 그 옆에서 아이를 위한 베네쩌고리를 만들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손주의 작은 손을 매만지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지켜낼 것이라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가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막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인 딸과 손주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영원히. 그것은 한 평범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되어 남기는 마지막 맹세였습니다.